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퀴즈 콘텐츠 토크쇼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작한 지 1년 딱 되는 그런 날이라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동안 1년까지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뽀물한 얘기인 것 같고 저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같이 하셨던 분들을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부터 우선 본부장님부터 먼저. 저부터? 네. 예, 안녕하죠. 이쪽 보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데나 보시면 돼요. 편한 쪽으로. 이쪽 봐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사이에 그것도 방송을 많이 다 나오고 나와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롯데마트 토이저러스의 김경근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1년 전에는 칩바이어였는데 이제 그새 진급을 한번 해서 운이 좋게 네, 팀장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토크쇼에 나와서 뭐 승진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승진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저 변경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먹거지 변관철입니다. 다시 이렇게 저희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토크쇼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뭐랄까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는데 엊그제 뵀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현주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브로드밴드에서 키즈 애니메이션 장르에서 컨텐츠 담당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하고요. 제가 운 좋게 1년 전에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또 1년 후에 다시 이렇게 기념적이면서도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클럽스의 정모열입니다. 저는 하도 나와서 소개를 안 해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이제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갔네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다시 조금 이게 창궐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코로나가 잡혀서 이제 좋은 어떤 환경에서 또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촬영은 그 코로나 거리두기 시행되기 전에 촬영된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5명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저기 VOD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게 편성되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아서 그때쯤이면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할 시점이라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년 21년 저희가 작년에 만났을 때 코로나가 한참 막 산업계에 영향을 많이 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전망도 했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궁금했었는데 막상 이제 또 한 2년째 이제 겪어보시니까 21년 올해 한 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이런 한 해였다라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무님 어떻습니까? 먼저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함은 없는 한 해였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2년째 접어들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좀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에 대한 위기 대응이 이제 익숙해져가는 이제 그 단계가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까 이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2년 동안의 어떤 코로나 이전 시국에서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는 거기에 맞게 이제 또 그 변화에 또 잘 적응하면서 또 대응력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특히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은 있으시지만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게 비대면과 대면의 사업이 명확히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돼서 나중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비대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증할 시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비대면 시장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이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 한 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대면의 한 해였다. 네. 네. 연주 매니저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편리한 게 많아지긴 했는데 편리함이 많아졌다. 뭐 직장도 출퇴근 없어지고 뭐 저는 지금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는데 다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과 공부를 같이 병행할 때 그냥 비대면에 좀 더 편리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반면 이제 이런 너무 제약적인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립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는 혼자 사는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뭐 대학원 수업하고 하면 정말 혼자 하루 종일 있는 하루 날도 종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처럼 모임이나 행사도 많이 줄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이거를 현명하게 잘 지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아졌고요. 저희 업계 쪽으로 보면은 코로나랑 맞물려서 이제 OTT 산업이 진짜 활발하게 진행됐고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게 다 올해 런칭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그 코로나랑 같이 많이 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뭐 전략 같은 것도 이제 세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발빠르게 어떻게 이 시기를 잘 거쳐서 이제 미디어 플랫폼의 약간의 자리를 누가 강자가 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서 그런 뭐 고민이나 이제 저희도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응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계신 변 대표님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제작사 입장이랄 수도 있는데 사실 4차 혁명이 이제 우리가 맞이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피부도 빨리 와닿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하고 회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스마트 오피스도 하고 재택근무도 하긴 했었는데 2021년은 그야말로 좀 약간 디지털 플랫폼이 확 돼버린 해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당연한 것.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이 세상으로 꼭 가야 돼. 모든 산업이 이제 메타버스에 올라타야 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상화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고 저희한테. 네. 예전엔 비트코인 모든 사람 많았거든요. 야 반사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 금덩어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무엇보다 최근에 좀 NFT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되게 생소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저희 피부에 확 와닿는 2021년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해를 보내셨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일단 연초에 진급을 해서 이 진급의 해였군요. 진급의 해를 역시 최고 진급이야. 진급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는 게 뭐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진급을 해서 했는데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게 진급 축하 파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급을 하면 이제 팀원들이 10몇 명 이렇게 있는데 다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함께 하고 밥도 사고 팀장이 되면 이제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팀장 보통 지출이 많이 세이브됐다. 네, 이렇게 세이브 얘기하죠. 됐죠. 네, 많이 세이브 됐는데, 그러니까 팀원들을 이렇게 지금 한 번에 지금 5명 이렇게 4명 내분을 뵙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팀원이 뭐 이렇게 10명씩 있어도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뭐 이렇게 30%만 근무하고 저는 이제 팀장이 거의 매일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2분 정도만 사무실에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둘러싸인 환경에서 대화를 해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좀 사실 좀 어색하거든요. 올 때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쓰고 얘기해야 되나? 사실 새로운 분 뵐 때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쓰고 있으면 새로 소개받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하는 게 이제 업무 이게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이다 보니 그러면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떤 분은 그게 되게 결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벗으면 그게 또 결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서 뵐 때도 있잖아요. 뭐 업체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이 대면하는 새로운 만남을 어떻게 어떤 게 진짜 예의인지를 잘 모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저같이 새로운 사람 만나는 유통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어쨌든 물건은 그 메타버스 환경에 있는 뭐 그런 가상의 아이템들이 아니잖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물건은 온라인으로 팔든 오프라인으로 팔든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이거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예전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식사 한 끼를 했는데 이 사람이랑 식사를 함께 했는데 거기서 확진자야.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돼. 리스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왔는데 여기서 한 확진자가 나서 내가 업체랑 밥 먹는데 확진자가 나는데 그걸 회사에 어떻게 얘기를 하지? 또 역으로 또 왕구 회사들이 대부분 왕구 회사나 컨텐츠 하는 분들이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 저희가 만약에 확진이 걸려서 이분이 뭐 저와의 만남 때문에 저와의 만남을 위해서 확진이 걸렸는데 그럼 이 회사가 올스톱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바뀌는 영업 환경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루에 1년에 만나는 사람의 프로세스도 점점 1년 전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있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커트라인 넘어서는 사람들은 신뢰가 되니까 만나고 이걸 넘어가는 사람은 안 만나요. 그럼 앞으로 팀장님 만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관계없죠. 네, 저는 괜찮은데 저를 뵙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럼 또 그렇죠. 네, 마스크. 이제 그런 경우가 마스크 에티켓이라고 또 새로운 뭔가 저희가 프로토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네. 알아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정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데 나이 드신 대표님들 뵐 때면 저기 젊은 놈이 싸가지 없네. 정말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대표님이 팀장님 처음 뵀는데 저 사람이 어린 나이 팀장 됐다고 마스크도 안 벗고 인사도 안 하더라. 마스크 한참 뒤에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걸 듣고 나서 야 이거를 쓰고 걷는 것도 되게 신뢰의 문제구나. 네. 예. 혹시 이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김 팀장님하고 미팅하실 때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무게감을 안 두어도 의미가 안 두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한 대로 쓰실 분은 쓰시고 벗을 분은 또 벗어서도 괜찮을 제가 눈치를 보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금년 한 해는 마스크에 해라 이렇게 또 그렇죠. 정리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를 지나서 한번 주목해 볼 얘기가 그럼 금년에 각자 자기가 계신 산업 분야에서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컨텐츠 또는 주목할 만한 타이틀, 장르를 뽑으라고 하면 뭐 제가 상위 한 10%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특정 타이틀도 괜찮고 특정 장르도 괜찮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저 IPTV를 맡고 계신 이현주 매니저가 보시기에 이제 어쨌든 VOD라는 게 매출도 있고 뭐 뷰도 있고 한데 네. 상위 한 10%를 딱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장르, 어떤 타이틀을 꼽으라고 한다면 네. 우선은 애니키즈는 정말 불멸의 장르라고 하나? 아무튼 그 한 번 탑으로 진입한 콘텐츠들은 한 10년째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크게 변화는 없고 뭐 아시다시피 키즈 쪽으로 가면은 뭐 뽀로로, 핑크퐁, 뭐 옥터너, 바다나무 뭐 이런 쪽의 콘텐츠들이 굳건하게 있고 이제 애니 쪽으로 가면은 좀 일본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인기가 많고 이제 뭐 짱구나 포켓몬 그리고 신비 아파트 이건 국내 건데 그리고 귀멸의 칼날 올해 굉장히 핫했고요. 뭐 이런 쪽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키즈는 캐릭터, 그 다음에 그 애니는 일본의 메이저 애니메이션 그게 이제 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장르 쪽으로 보면은 키즈는 확실히 동요가 붙으면은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은 이제 애니 쪽으로 가면은 약간 추리물이나 공포물 뭐 아니면 좀 액션이 좀 강하다던가 그런 좀 확실한 장르물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말씀하실 때 키즈라고 하면 네. 이제 흔히 저희 제자사 입장에서 볼 때는 프리스쿨 네네. 를 이게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이제 키즈라는 장르로 해서 편성하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애니라고 하는 장르는 이제 제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11세에서 7세에서 11세 정도 타겟으로 한 그런 장르를 이제 그쪽 내부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애니라는 네, 걸로. 네 맞습니다. 예. 약간 연령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연령으로 나누시는 네. 거고.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 뭐 애니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이렇게 고연령대는 결국 일본 애니메이션이 많은 장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건 확실한데 이제 그런 거를 착용해서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좀 CJ의 뭐 신비 아파트라던가 이제 아니면은 최근에 또 트렌드가 유튜브 쪽에서 좀 인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물이 그대로 인기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뭐 흔한 남매라던가 이제 뭐 저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다 처음 보는 타이틀인데 이제 그런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좀 중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저희 탑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애니 쪽에 아예 크리에이터 약간 그런 그 관을 만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그게 애니 쪽에서는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인기 있는 완소스가 이제 다시 애니 쪽에 장르로 올라온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전통 애니메이션이랑 이 크리에이터랑 이게 혼재돼서 뭐 편성되는 게 맞냐부터 해서 뭐 장르의 문제부터 해서 저희도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그냥 저는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쪽 컨텐츠도 이제 약간의 뭐 하나의 어떤 장르물로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좀 쉬었다 잠깐 하시죠. 쉬었다가. 가방이 너무 근전해. 근데 이제 그 캐릭터만으로 보면 네. 한 번 올라오면 10년 동안 간다. 음. 근데 이제 10년 동안 가기 때문에 또 그 구독자들 입장에서 볼 때 시청자들은 그밖에 일단 먼저 눈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건지 새로 진입하려면 어떤 요소권을 갖춰야 할까요? 근데 그게 확실히 만약 이제 스토리나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으면은 사실 지금 탑에 들어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짝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스토리에 힘이 있거나 캐릭터성이 강하거나 이제 뭔가 반복되는 멜로디로 뭐 중독성이 있거나 이런 확실한 컨텐츠에 힘이 있는 컨텐츠들이 탑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게 또 잘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기존의 본편 애니메이션 외에도 이제 번외편으로 동요 아니면 뭐 컨셉도 다 바꾸시고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뭐 스톱모션 뭐 이런 식으로 도전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도 많아지고 계속 새로운 게 이제 공급이 되니까 그게 이제 컨텐츠를 계속 더 힘이 있게 하고 근데 좀 신기한 건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번외편이 그 본편을 이기지는 못해요. 확실히 그 본편의 힘이 강하고 이제 베리에이션을 했을 때 그게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상위 편들은 또 반복 시청률도 높은 건가요? 아니면 신규에 대한 소비 쪽으로 많이 가는 건가요? 근데 우선은 키즈는 확실히 그냥 한 번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자체가 집중력이 짧고 대신 반복하면서 익숙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이제 한 명이 몇 번을 시청했느냐 이런 레이트로 보면은 장르 중에는 반복 시청률이 1위라고 볼 수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가보면은 지브리 같은 경우는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도 이제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는지 이게 탑으로 유지되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콘텐츠 자체가 좋으면은 반복 본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그냥 경험으로 보시기에 반복해서 가장 많이 봤다고 하면 몇 번 정도를 봅니까? 그리고 몇백 번도 나와요. 몇백 번을 네, 같은 에피소드를? 한 사람이 그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100번은 그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은 이제 짧게 보면은 몇백 번이고 한 달 뭐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고 그거를 기간을 길게 하면 뭐 정말 1000번 이상도 보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타이틀이라 하더라도 네. 어떤 에피소드는 100번을 보고 어떤 에피소드는 10번을 보고 그렇게 좀 차이도 납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 타이틀이면 최소 뭐 한 50번 이상은 본다. 우선은 동요로 가면요. 그냥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텐츠든지 반복해서 보는 경향이 있고 대신 약간 스토리가 있어서 뭐 26편, 52편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로 간다면 이제 확실히 첫 회랑 마지막 부분에서 레이트가 제일 많고 중간에서는 어떠한 뭐 그때 잠시 말씀 나눴지만 이제 뭐 로맨스가 강하게 있는 회차라던가 약간 그 클라이막스 부분은 이제 재밌으니까 두세 번 보나 봐요. 그런 게 이제 확실하게 튀게 잘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예. 왕구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상위 10%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좀 구분될 수 있는
저희는 매출을 다 끊으면 바로 나오니까. 아, 다, 네, 다 끊어보면 어떻게 나오고. 매출을 다 끊으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토이저러스에 10,000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시즌 때 상위 10%, 1,000개의 상품이 전체 매출의 90%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1,000개 상품이라 해봤자 몇 개 안 돼요. 애니메이트 상품군이 한번 나올 때 보통 한 20-30개 정도의 상품, 저희는 이제 SKU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런 상품 단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 걔들이 시리즈 한 2번만 바꿔버리면 그 친구들이 이제 연애 대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뽀로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디하게 제일 영유아 쪽에서는 1등 컨텐츠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컨설팅이나 이런저런 쪽에 상담 갈 때마다 참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좀 뭐 이제 SK 쪽에도 미팅을 몇 번 소개해 주셔서 같이 거기 팀장님하고 몇 번 할 일이 있었는데 사실 컨텐츠의 인기랑 저희 같이 구매를 하는 쪽의 인기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옥토너스 참 좋아하는데 보는 거에 돈을 지불하는 것과 그걸 넘어서 보고 나서 이제 상품을 사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건 사실 훨씬 더 높은 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는 거는 그 다음 넘어서 다음 차원에 네, 파생되는 향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콘텐츠를 좋아해야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컨텐츠는 점점 많아지고 콘텐츠는 점점 이제 컨텐츠 홍수 속에 살고 있고 그런데 상위 애니메이션에 쏠리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뽀로로, 뭐 나만은 카봇, 뭐 콩순이, 뭐 주주 못 넘어가요. 최근에 3년 전에 인기 있던 포켓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걔들이 새로운 시리즈가 계속 인기를 차지하고 있고 3년 전에 없던 새로운 창작물이 차트에 들어오는 애들 사실 캐치티니핑 말고는 없거든요. 캐치티니핑 왜 존재하지 않아요.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네, 3년 제가 보이서 이 일한 지 6년 이렇게 됐는데 6년 전에 인기 있던 상품 물론 단품은 다르죠. 네, 달라요. 다른데 브랜드가 네, 브랜드는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없던 브랜드가 들어온 거는 왕구로서는 캐치티니핑 외에는 없어요. 단지 걔는 2017년, 16년도 시즌 거, 18년도 시즌 거였고 2021년도 시즌에 포켓몬이 인기가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순위는 바뀌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말 이 구매 패턴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왕구는 애들이 점점 이제 저번에 늘 똑같은 말씀하지만 이 왕구를 졸업하는 나이가 더 빨라지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다 왕구를 졸업을 합니다. 콘텐츠 좋아하는 거랑 왕구 보는 건 별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비 아파트 왜 이런 상품들이 계속 인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단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새로 유입되는 신규 고객 수가 늘지 않거든요.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앞에서는 늦어지고 뒤에서는 빠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정말 상품이 하나 컨텐츠가 인기가 있으면 얘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3년 전이면 이 신비 아파트 이 시즌의 동일 상품이 이 포지션에 있던 상품이 한 5만 원이면 지금 8만 원. 예를 들자면 뭐 카봇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중국에서의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다 그런 것도 있죠.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 왕구 안에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 왕구 전체 국내 생산 소비량이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그러면 단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왕구회사나 저희 같은 유통사는 규모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럼 단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모는 점점 이제 등골이 휘시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캐치티니핑 같은 상품이 나오는데 캐치티니핑은 정말 제가 오랜만에 본. 근데 참 캐치는 왜 그렇게 치고 올라갔을까요? 그런 시도를 했던 다른 작품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상품을 팔 만한 구석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캐치티니핑 같은 경우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도 이제 캐치티니핑 이제 3D 애니메이션이랑 같이 상품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뭐 크리스마스 전에서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광고죠. 네. 토이저러스에서 단독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 1월이나 근데 진짜 그 작품성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작품도 잘 모르겠는데 구매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부사장하고 둘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왜 전대물은 20분 중에 마지막 로봇 나오는 1분 때문에 네. 존재하는 건데 그런 요소들을 너무 잘 모은 거예요. 네. 어떤 거는 포켓몬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주주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이게 별의별 수집에 상품을 팔 수 있는 컨텐츠에 돈 되는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죠. 네,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긴 한데 제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콘텐츠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콘텐츠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 새로운 신규 고객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파이가 늘어가니까. 네. 근데 이제 저 브로드밴드 입장에서 네. 지금 말하는 그 캐치 피니핑의 그 인기도도 계속 올라갑니까? 네, 저희 쪽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뭐 저희도 이제 진입하는 콘텐츠들은 좀 그 탑에 진입하는 콘텐츠들은 몇 소수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티니 캐치팡 맞죠? 캐치 티니팡 맨날 헷갈려요. 그거랑 그다음에 브레드 이발소. 네, 맞아요. 브랜드 네, 이발소도. 그게 이제 국내 작품이기도 하고 이제 좀 저도 눈여겨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디어 쪽에서 인지도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완구로 연결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이제 제작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그 라이센싱으로 인한 부가 사업이 또 큰 몫을 차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데서 가장 와닿는 거는 그 완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품에 있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획할 때 많은 가만히 대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스토리 쫓아가기 바쁘고 그 와중에 또 완구 요소까지 넣기는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무님이 금년에 가장 주목한 컨텐츠 또는 장르가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콘텐츠 뭐 타이틀이나 장르보다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2021년은 완전히 뭐 모든 산업을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잡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모호하지만 이렇게 다 메타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는 부분들로서 이제 뭐 NFT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 다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근데 다만 앞으로의 메타버스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또 되게 많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투자를 어떤 부분에서의 이제 가장 투자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근데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건 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메타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컨텐츠들 아니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오히려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서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근데 그렇게 감안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없는데요. 예. 전부 다들 메타버스를 붙이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유행이죠. 예.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럼 저기 완구 그 자동차 중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죠. 없는데 근데 그걸 약간 원래 약방의 그냥- 감초 같은 겁니다. 이게 한때 이게 유행같이 AI, VR, 네, 4차 산업, 네. 마침 그 전칭은 메타버스. 이제 그게 있어줘야 이게 좀 투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잖아요. 저보다 전문이 더 많이 받아보시겠지만 이게 매년 이제 흐름이 달라요. 이게 얘랑 메타버스랑 무슨 상관이지 싶은데 근데 얘가 꼭 메타버스가 나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허전한 거죠, 약간. 근데 저는 아직도 실체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타보셔야 안 나니까. 네. 아, 근데 요즘에 정말 그 생각 많이 해요.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가 얘기해서 많이 거기서 왜 만났어요. 나와? 뭐 이런 거죠? 네.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게 NFT로 해서 돈 벌려는 코인 업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어떤 거대한 작업 세력이 들어가는 하나의 거대한 금융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냥 메타버스가 이게 온라인 게임하고 이제 놀이기의 관점에서 뭐가 다르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대학생 때 하던 와우랑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놀이로서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이제 정말 많은 게임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NFT 쪽으로 많이 있어요. 원가가 높으신 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보면 실체가 없다. 네. 저는 아직 좀 그렇게 느껴요, 사실은. 그 타요버스 옆에 메타버스도 같이 4대를 하나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애니메이션 쪽에서 메타버스가 그나마 제일 잘 붙을 만한 장르 또는 뭐 그런 시도 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기 마인크래프트 활용해가지고 유튜버들이 많이 이미 예전부터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영상화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기가 많으면은 이제 그 컨텐츠로도 소비는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원래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한 컨텐츠 제작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거를 접목하는 것보다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러죠. 네. 그 제작사 쪽에서는 변 대표님 상위 1%, 상위 10%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면 뭐 이렇게 나름대로 타겟을 주고 있는 롤모델 같은 장르나 작품들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가요? 아니면은 회사도 괜찮고. 사실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랑 좀 틀려가지고 그 롤모델은 다들 있어 왔죠. 뽀로로, 로보카폴리, 뭐 기존에 잘 됐던 롤모델을 가지고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는 좀 제작사분들은 그런 롤모델을 피하려고 하시는 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미투 전략이 먹힐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올해 좀 제가 재밌게 봤던 콘텐츠 작품으로 따지면은 좀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작품이 그래도 대원에서 나왔을 때 최근에 좀 가장 핫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애니메이션 장르인가 아니면 실사 장르인가 잘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들썩들썩하게 한 들썩들썩하게 한 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뭐 대원 주가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했던 물론 이제 지금 나오고 나서는 좀 다른 평가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한 작품으로서는 아머드 사우루스가 좀 제일 기억에 남고 최근에 또 이제 롤 가지고 나왔던 아케인 같은 작품들도 저희 나라 작품은 아니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진짜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를 세상에 보여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근데 이제 뭐 넷플릭스랑 이런 쪽에 요즘 애니메이션 또는 그 키즈 장르라 해서 들어가 보면 그 하이브리드 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로케이션 촬영에 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실내 촬영에서 블루 스크린을 촬영하거나 뭐 모션 캡처를 쓰거나 하는 쪽으로 늘어가다 보니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과연 꼭 뭐 키즈 쪽에 한정된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컨텐츠의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강력한 또 하나의 리소스가 합쳐지면 이게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장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금년까지의 어떤 리뷰는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이제 내년 거 한번 예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021년은 금년은 이렇게 돌아봤고, 그럼 내년이 이제 또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해가 뭐 저희 기대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변수와 기회가 있을까? 그 변수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것이 있을지 변 대표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올해 2021년도에 디지털 트랜스포머입니다. 빠르게 이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작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빠르게 대응하기가 정말 힘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 많은 분들이 뭐 기존의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계실 거고 이거를 빨리 저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맞추고 싶은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실 거예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기술이 지금 최근에 뭐 게임화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결국엔 디지털 3D화 되는 소스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애니메이션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가상세계, 애니메이션으로 스토리 짜는 거 모든 게 다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창작 그리고 애니메이션 장르에 한정돼서 이 기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엔 이 애니메이션을 창작으로도 쓸 수 있지만 기술로도 쓸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다양한 콘텐츠 그런
미디어 플랫폼들하고 또는 개발사들하고 협력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저희는 또 다른 길을 또 가겠지만 그러시구나. 네. 네. 내년 계획대로 또 내년 말에도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어떤 변수와 기회? 저 개인적으로는 완구 시장은 점점 이제 사그라들지 않을까. 네, 매년 축소되고 있으니까 저야 이제 뭐 그 유통사다 보니까 좀 덜하지만 실제로 이제 완구 업종에 이제 몸담으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줄어들고 계시고 사실 뭐 아까 매니저님도 얘기했지만 그 키즈 콘텐츠는 약간 뭐 범람하고 있는데 사실 돈 되는 애들은 고정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리즈 자체가 이제 각 시장에서 고정돼 있는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측 외로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핑크퐁 같은 말이 안 되는 성공을 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핑크퐁도 나올 수 있었고, 예, 그 뽀로로에 준하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그 정도 캐치팀 리핑 제약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러니까 완구 말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디즈니랑 또 많이 준비하고 있긴 한데 따로 굳이 완구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팬이 컨텐츠의 팬이 저는 사실 컨텐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있는 저희 사장님이나 저희 위에 본부장님들한테는 임원들한테 똑같이 말씀을 드리죠. 한 번도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축산팀도 있고 뭐 과일팀도 있고 하지만 저는 콘텐츠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콘텐츠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단지 그 수익을 올리는 매개가 완구 상품, 문구 상품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하는 상품들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내 상품들은 예를 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한우를 50% 할인하는 행사가 있으면 아주머니 다 달려가세요. 근데 인기 없는 완구를 50% 할인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멀리서 다가와서 와서 사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파는 상품들은 이 캐릭터 상품은 얼마 전에 라이센싱 코에서 마침 똑같이 말했는데 좀 약간 사람들이 이 워딩에 되게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으신데 캐릭터 상품은 사실 하등에 필요가 없는 상품이거든요. 제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생필품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데 기능이 존재하는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논다, 소유하거나 가지고 놀거나, 그러니까 롤플레잉을 하거나 뭐 그냥 가지는 것 자체로 흥분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기능이 없는데 애초에 앞단에 있는 컨텐츠가 인기가 없으면 뒷단의 상품 완구나 문구도 아무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는 하다못해 뭐 쓸모라도 있죠. 막 스케치북이라도 쓴다던가 있지만 사실 대부분 완구는 하등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완구 시장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든다? 네,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완구 외에 다른 상품들을 만드는 거를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변수는 줄어드는 완구 시장, 기회는 완구 이외에 또 다른 네, 컨텐츠. 그렇죠. 네, 완구가 베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완구는 한 번 사면 끝나잖아요. 사는 걸 또 사진 않거든요. 우유는 마신 걸 또 마시고 라면은 먹은 걸 또 사지만 그럼 먹을 수 있는 완구를 하면 그렇죠. 지금 그걸 만들고 저희가 여러 번 해서 이제 완구 대상도 그걸 받을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토이어워즈에서 결국 그 일본에 시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관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큰데 식품을 넣어서 그 안에 랜덤 요소를 넣어서 계속 이제 사게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콜렉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2년 전부터 그걸 계속 저는 만들고 있고 포켓몬으로 일찍이 만들어서 그래서 보통 연에 한 50억 정도 매출이 되거든요. 그게 뭐 그때 나왔던 국진이 빵하고는 또 다른 네, 컨셉이죠? 같은 거죠. 같은 컨셉으로 같은 하는 컨셉인데 겁니까? 대신 저는 안에 피규어를 넣어주는. 피규어를 넣어주는 피규어나 거죠. 완구성. 근데 빵도 먹으니까 어차피 빵은 먹고 피규어는 네. 피규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게 빵의 힘일까? 컨텐츠 힘일까? 저는 컨텐츠의 힘이라고 믿는 거죠. 컨텐츠 왜냐하면 힘이다. 예. 빵은 국진이 빵이 아니라도 다른 삼립빵을 먹을 수 먹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럼 소고기가 들어간 무슨 로봇 공룡 이렇게 되는군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왜냐면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과자는 유통기한이 좀 긴 거. 과자가 좀 긴 네, 거. 좀 긴 거. 네, 한 1년에서 6개월. 그럼 내년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설날 맞이
공룡 한우 특선. 동기화돼 드시지 않으면 네, 너무 사라집니다. 네, 몇 번 이제 많이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 토이저스 오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는데 뭐 실바니아 초코 와플이라든가 네. 컨텐츠랑 어울리는 식품이랑 같이 해서 여러 번 구매하게 만드는 네, 요소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이제 우려 먹는 거죠. 그럼 그게 네. 타겟 연령층이 좀 높아진다고 보면 네,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완구 시장이 줄어드는 이유가 일단 새로운 연령들이 네. 진입은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완구 시장을 키우는 방법은 연령대를 높이는 거다. 연령대도 높이고 구매 횟수를 늘리는 거. 횟수도 늘리고 네. 그렇게 하자면 결국 기존에 하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방식으로는 답이 없다. 네, 그래서 네, 새로운 네. 방식을 찾으신다. 네, 네. 그게 이제 2022년에 어떤 1단계 한 스텝 갈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기대가 많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도 하실 저는 제가 돈 내고 제가 하는 직접 거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투자가 투자 필요 없습니다. 기회가 네.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은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으면 제가 만들고 제가 돈 내고. 야, 근데 정말 이게 돈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내 돈 제 돈은 아니지만 네. 네. 정말 축복받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부럽군요. 네. 언제쯤 저희 돈으로 저희가 투자하고 네. 저희가 다 걷어드릴까요? 전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의 변수와 기회. 저는 변수는 이미 뭐 많이 코로나 2년 동안의 많은 변수들은 이제 보여진 것 같아서 또 다른 변수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이게 잘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기회라는 차원에서는 아까 변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운 뉴미디어 OTT 시장이 열려서 거기서 기회다 이런 기회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뭐 검증이 된 부분인 거고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제작에 있어서 이제 기술의 관점에서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이제 제작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높은 퀄리티의 작품들이 빠른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너무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뭐 환경들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추측컨대 10년 전에 지구상에서 1분에 만들어지는 콘텐츠 수 대비 10년 후인 지금의 1분 안에 만들어지는 콘텐츠 수를 비교하면 아마 절대적으로 최소한 제가 보기엔 100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만큼 빠른 콘텐츠 소비를 하고 하다 보니 이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냥 뭐 장비추 애니메이션처럼 대충 그려서 뭐 대충이라지 대충 그려갖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으나 이게 그것만이 이제는 경쟁력이 아닐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퀄리티를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빨리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언리얼이다 유니티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기회라는 부분들은 계속 IP를 기획해서 축적해 놓으신 회사들이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의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내가 한 편 기획을 하면 그걸 완성할 때까지 3년이든 4년이든 다른 걸 하시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IP를 그래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이게 뭐 신업 단계고 뭐 시놉시스 단계고 아니면은 트리트먼트 단계일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런 거를 기획하셔서 그래도 다양한 계층, 뭐 다양한 타겟을 대상으로 IP들을 좀 쌓아놓으신 분들이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는 좀 빠른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나중에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하나의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는데 되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안에 제작 능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창작 역량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의 좀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창작을 하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저 컨진에서도 맨날 뭐 이렇게 창작 인력, 창의 인력 뭐 이런 육성 사업들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저도 이제 올해 뭐 그 어떤 스토리 관련된 어떤 상위 심사도 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1년에 한 1000편 정도가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많은 IP들을 좀 확보를 하시는 게 향후에 뭐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갈수록 어떤 제작의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서포트 해준다 그랬을 때는 그런 신규 IP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을 쭉 보면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케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유독 관심이 있었던 게 극주부도였어요. 그또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극주부도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인지 흔히 저희가 한 5년 무빙툰 전 같은. 얘기를 했던 무빙툰인지 예, 이거 구분이 솔직히 안 가는데 예,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걸 우리가 굳이 무빙툰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 없겠다. 이거는 분명히 애니메이션의 요소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오히려 우리는 자꾸 이게 애니메이션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웹툰에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걸 무빙툰이라는 좀 이상한 말을 만들었는데 저는 극주보도를 보고서 이거 분명히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빙툰이란 부분보다 차라리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 접근을 해서 애니메이션 관점에서 이제 그런 어떠한 포메이션의 어떤 형태의 애니메이션들을 정말 그거는 B급이고 매니아층이고 타겟이 명확하죠. 명확한데 그런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는 팬덤 비즈니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그런 명확한 타겟을 잡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쪽에 기획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케인과 경쟁할 애니메이션을 기획해서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는 것보다 네. 극주부도 같은 그런 B급 감성의 매니아층을 타겟을 했을 때 어떤 한국적 감성도 넣어서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20-30억짜리, 30-40억짜리를 들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넷플릭스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극주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엣지가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예. 엣지를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장르이고 또 제작비 규모로 볼 때도 예. 그렇게 또 뭐 풀 애니메이션 같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달하는 스토리가 예, 힘으로 명확하죠. 가는 거라고 예.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타겟층도 높아지고 높은 타겟층은 그러한 뭐 프레임 수가 많다고 해서 재밌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현주 매니저는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뭐 우선은 이쪽 분야가 뭐 말씀드렸듯이 막 엄청난 큰 변화가 있지 않고 스테디한 분야이기는 한데 우선은 저는 내년이면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많이 기대했어요. 사실은 저희는 극장판이라는 컨텐츠가 이제 가장 뭐 매출 규모라던가 뭐 핫한 거라던가 뭐 이런 게 이제 반응이 제일 크고 하는 분야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극장판이 다 거의 상영을 안 하면서 저희 쪽의 서비스 컨텐츠 쪽에서 좀 타격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업계에서도 그랬고 저희 쪽에서도 뭐 이제 좀 잠잠해지면 위드 코로나 되면은 이제 다시 하나씩 상영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내년에도 사실 기대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 아쉬운 점이고 대신 뭐 아예 VOD에서 뭐 런칭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가두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제가 봐도 OTT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CP사들도 약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예전에는 딱 주요 매체 몇 개만 이제 공급하다가 지금은 정말 뭐 네 저기 많아졌잖아요. 뭐 쿠팡 플레이부터 해서 막 저기 디즈니 플러스, 뭐 넷플릭스 막 국내외 뭐 가릴 것 없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뭐 매체에 맞는 이제 역량이 된다면 좀 매체에 맞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는 이제 예전에는 약간 TV 매체의 역량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있는 시청률이 그 VOD의 시청률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는 역으로 막 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콘텐츠들이 이제 상위에 이제 그 랭킹 되고 막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좀 빨리 캐치해서 이제 뭐 본편은 뭐 본인들의 그 스타일대로 가되 이제 약간 트렌드 시장 환경 바뀐 거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다들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매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컨텐츠가 이제
메인 컨텐츠는 다 동일하게 들어와요. 그거는 저희가 뭐 독점하기도 어렵고 이제 대부분 한뭐 80~90%의 컨텐츠는 같기 때문에 이제 어떤 면으로 차별화하느냐, 이제 그게 서비스냐 아니면은 뭐 자체 제작 투자, 뭐 오리지널 뭐 어떤 방식으로의 컨텐츠 혹은 독점 확보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뭐 갖고 와 보던가 이제 이런 거의 싸움이어서 그건 이제 모든 매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다들 특히 신규 OTT 이런 데서는 엄청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돈이 많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풀었던 돈들을 좀 줄이고 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고 또 적자 생존으로 뭐 통합을 하든 아니면 어떤 데는 경쟁에 밀리든 뭐 약간의 이제 소수의 업체가 메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자체적인 플랫폼 매체에 좀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 그거는 자기 방식대로 진행하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한 3년 안에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뭐 이제 신규 진입하는 업체나 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만 들어도 딱 정리되는 하나의 컨텐츠가 있는데요. 극중도에 주로 메인 되는 게 요리거든요. 음식 베이스로 한 왕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포맷에 대해서도 플랫폼 입장에서는 뭐 웰컴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딱 작업에 들어가 가지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엔진을 써서 빠르게 제작하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인 것 같아요. 기획해서 나올 때까지 1년 반, 2년 기다려라. 너무 이제 트렌드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작품 끝나고 바로 하나 기획 들어가시죠. 근데 예전처럼 방송 편성을 위해서 11분, 26편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두 편 만들어 놓고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번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의 흔히 말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말하는 그 포맷이 과연 그걸 고집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지상파 방송사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어쨌든 기준상으로 편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떤 게 띠의 구성이 그래서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럴 것 같긴 한데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은 뭐 잘 아시다 뭐 24분 뭐 26편이 그거였다가 11분짜리 나오니까 그럼 11분짜리를 52편에서 2개 붙이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작을 하는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너무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스토리도 또 늘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짧은 거는 3개를 뭐 예를 들어 7분짜리는 3개를 붙여서 한 편을 해야 되는데 3편을 보다 보면 연계성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이 우리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이란 부분들을 물론 뭐 합리적인 어떠한 그 방영권료나 이런 거를 주시는 부분들, 지원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잘 해주셔야겠지만 오히려 그런 포맷들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지금 쇼폼 너무 유행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S, ETV나 MBC나 SBS는 쇼폼 넣을 시간에 광고를 넣어야 되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근데 KBS 1TV는 광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쇼폼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9시 뉴스랑 1일 연속곡 사이에 쇼폼짜리 2, 3분짜리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오콘에서 했었던 그 나잘란 박사가 SBS 뉴스 할 때 나잘란 박사 했었잖아요. 그때 중간에 막 시사 토크하고 네, 코너가 있었죠. 코너 있었잖아요. 그때 나잘란 박사가 되게 핫했어요. 3D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3D 할 때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과거에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켰던 경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를 안 하지? 물론 뭐 TV 동화 했었죠. 옛날 KBS에서 TV 동화하고 했었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학원물을 하거나 뭐 전대문하고 이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캐릭터화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저희 왈소나즈메 같은 예전에 이제 신문에 왈소나즈메 4권 만화 있었잖아요. 큰 만화. 네. 뭐 예를 들어 지미 마루코나 사자의 상 같이 말하자면 일본어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 가족의 얘기를 2, 3분짜리 뭐 그때그때 에피소드를 하다 보면 그게 2년, 3년 가서 이게 한국의 어떠한 대표적인 가정의 모델이라 그러면 엄마는 이마트 광고를 찍을 것이고 아빠는 소주 광고를 찍을 것이고 그러면 캐릭터 사업이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KBS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제작사에서 그런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도 솔직히 이용을 못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상파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도 이런 포맷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지상파를 포함해서 케이블 또한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뭐 어디서 보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컨텐츠냐가 중요한 거고 또 뭐 모바일로 다 접속하고 있는 환경이 변했다 하는 걸 인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로 한번 던질 주제는 뭐 제가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슈퍼 IP라고. 우리는 슈퍼맨은 없지만 슈퍼 IP는 있다. 과연 이 슈퍼 IP라는 게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요소를 갖추면 되는지 아마 오늘 얘기 속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긴 한데 한번 내년을 지금 기획하시는 제작사들 입장에서 이런 정도 요소를 갖추면 슈퍼 IP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듣고 싶은데요. 뭐 팀장님이야 물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돈이 돼야 된다. 돈이 된다. 보는 걸 봐서 좋아하는 거랑 네. 좋아하는 게 이제 이어져서 내가 돈을 쓰기까지의 결심이 이루어지는 IP가 저는 슈퍼 IP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본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내 이 관련 상품을 사서 소장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까지 이루게 하느냐. 근데 그런 부분을 요소를 제작사가 기획할 때 어느 타이밍에 누구랑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지금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콘진원이나 이런 뭐 소유산업진흥원 통해서 이런저런 컨설팅 상담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그냥 만드는 사람이 나의 세계에 너무 몰입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어떤 면이 예를 들면 뭐 고객은 좋아할 수 있겠죠. 보는 시청자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손오공이나 영실업이다 주요 파트너사들의 B2B 영업할 수 있는 셀링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래서 어디가 재밌어요? 돈 될 만한 데가 어딘가요? 라고 하면 우리 거 작품이 20분 내내 꼭 재밌습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외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테 누구를 소개시켜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갑갑하죠. 갑갑하고 또 좀 안타까운 거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콘텐츠의 홍수에 살고 있잖아요. 콘텐츠에 정말 홍수에 살고 있는데 저만 해도 지금 뭐 넷플릭스도 보고 라프텔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세 개를 구독을 하는데 사실 그냥 저는 이제 이게 하는 게 업이니까 이걸 왠지 이 정도는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스스로의 책임감 때문에 보는 건데 사실 한 개도 제대로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이제 구독 서비스가 주는 게 약간 생각외로 제대로 보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돈 내고 안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000원 정도 내고 나서 제대로 보는 게 정말 코어하게 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보고 한 1화 보고 말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화, 2화 보고 내가 그걸 받는지도 까먹어요. 몇 화까지 받는지도 까먹을 때도 있고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게 상품화돼서 만들어지려면 더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또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6개월, 7개월. 사실 과자를 만든다는 거는 왜 과자를 만드냐면 금형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거든요. 금형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 6개월, 7개월이에요. 건너와서 오면. 왜냐면 펭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펭수는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짓말같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아직 저희 매장에 펭수 재고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컨텐츠가 인기 있을 때 상품이 즉시 상품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즉시 상품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상품 그러니까 뒷단에 저같이 제일 끝단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만드는 분이고 방송하시는 분이고 투자하시는 분이고 저는
또 이 안에 누군가 또 상품을 만드는 사람 통해서 저는 끝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저같이 이 강의 가장 하류에 있는 사람은 사실 상품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 늦은 속도인 거죠. 이 컨텐츠에서 이렇게 한 바퀴 건너서 오기 사람들은 빨리 쉽게 질리는데 상품은 이 질려가는 이 상태 때도 그때쯤에는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사님 통해서 제가 샌드박스도 만나서 막 했지만 이 사람이 컨텐츠 시장에서 빨리 가는 속도를 상품 시장에서도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상품을 이렇게 많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금융에서 자유를 주려면 결국은 국내 생산이 가능한 거. 그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단순 프린팅에 불과한 프린팅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콘지노이랑 같이 맹글이라는 앱도 만들고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만드는 시간을 저는 줄여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는 거죠. 상품도 전 뒤에서 줄일 테니까 빨리 줄여서 이 빨리 바뀌는 걸 바뀌는 시장에 왜 뭔가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해요. 그냥 애초에 뭐 이말년 그림처럼 그냥 클립으로 그냥 넘기는 거 그냥 플래시 애니메이션만 돼도 저는 뜰로면 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IP 요소 중에 하나가 네, 타이밍. 네 타임라인이 맞는 거죠. 빨리 나오고 빨리 상품화되고, 네, 빨리 나와서 빨리 상품화, 빨리 사람 받고 빨리 팔고 또 정말 성질 급하시군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저승길에도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먼저 죽으면 안 될까요? 해서 이제 실치기 하는 사람이 결국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계속 죽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승 가니까 한국인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 컨텐츠가 너무 인기가 오래 있어서 제가 컨텐츠를 소개받은 분이 너무 갑자기 뜬 거예요. 벼락 인기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미팅 일정 잡는데 인기가 가라앉은 거예요. 아 정말 휘발성이 크네요. 아 네. 이거 나중에 이거 꺼지면 말씀드리겠는데 알겠습니다. 미팅 일정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분도 갑자기 사랑받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만나는 사람들 약속 잡는 것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미팅에서 잡는 사이에 이미 끝나고 저도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네. 그러면 두 달 만에 결국 끝나버린 거죠. 금형이 들어가는 거는 결국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소 6개월. 그럼 금형이 없으면 뭐 은형이나 동형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 쪽에서 어떠한 그런 충분히 사업의 기간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인지도를 유지하고 이런 고민들도 같이 기획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까지 기획에 포함시키면서 작품을 기획하는 제작사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랑받는 대형 업체들만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슈퍼 IP가 나올 가능성은 결국 기존의 브랜드 있고 여유 있는 네. 데서 더 나올 수밖에 근데 없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뭐 사실 계속 아이돌 얘기를 하지만 가요업계도 이제는 작은 기획사에서 슈퍼 아이돌이나 슈퍼 밴드가 나오지 않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쪽도 많이 만나다 보면 느끼는 거. 이제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인디 애니메이션도 인디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슈퍼 IP가 만들어진다, 상품까지 만들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힘들어져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예, 이제는 됐군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아니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해서 미디어 쪽에서 보면 VOD 아까 그 탑 10%를 봐도 계속 그런 흐름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번 브랜드가 구축되면 빠지기 어렵고 새로 진입은 더욱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네. 근데 그런 작품들이 가진 그 슈퍼 IP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가진 특징들이 있다면 뭐 편수가 많은 거 아니면 이렇게 제품으로 인지도가 있는 게 다시 미디어 소비로 들어오는 거 아니면 원소스가 좀 탄탄한 것들 결국은 이게 선순환으로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게 시작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새로 이제 기획하고 있는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 아, 이런 요소들을 좀 감안하면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때 완구를 빼고 어쨌든 미디어 입장에서만 보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스토리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뽀로로가 어쨌든 계속 그 힘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내러티브나 이런 게 확실하고 사실 엄마나 부모가 같이 보더라도 이제 그거를 지루하지 않게 어쨌든 뭐 자기가 선택해서 보진 않겠지만
아이가 봤을 때 옆에서 자기도 재밌게 보는 콘텐츠들이 결국은 그 힘을 갖고 이제 계속 시청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 있다고 사실은 보고,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은 퀄리티나 이 제작 그거는 진짜 다 우수한 것 같아요. 뭐 캐릭터도 다 잘 나오고. 근데 약간 항상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약간 작가에 대한 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이게 약간 뭐 인재들도 많이 이렇게 육성되거나 이제 모이는 업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드라마도 있고 뭐 예능도 있고 막 이런 게임 쪽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보수가 높고 막 이런 쪽으로 약간 인력들이 좀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작가에 대한 육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밌으면 그 컨텐츠가 가지고 가는 생명력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탑 컨텐츠들이 이미 10년 이상 인기를 받았는데 그 앞에 시즌까지 계속 사랑을 받는 거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스토리는 영원하다. 스토리는 영원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애니메이션 전문 스토리 작가가 있습니까? 저는 잘 들어보지 못하고 대부분 뭐 드라마를 하든 예능 드라마 작가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이렇게 몇 개 하는 쪽인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상은? 최근에 있어요. 아, 최근에 있습니까? 전문 팀으로 해서 하는 회사들도 생겼고, 근데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드라마 작가나 아니면 예능 작가나 이런 쪽에서 저희도 같이 경험해서 약간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애니메이션 쪽은 힐링된다. 그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드라마 쪽은 엄청 치열하고 욕도 많이 좀 들어먹으면서 수정도 많이 하고 실제로 약간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오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뭐겠어요? 편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또 보수가 약하니까. 네.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보수가 약한데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으니까 우수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많이 주면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게 쪼아도 네. 견뎌내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은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나오고. 결국 그래서 슈퍼 IP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NFT다 보다 결국 게임 회사는 점점 더 배가 불러질 거고 그 회사에서 발행되는 굿즈들은 이제 완고가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분명 이런 시기가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네, 5년 뒤에 이 영상을 누군가 볼 수도 있죠. 유튜브에 보잖아요. 그죠. 2027년 1밤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네. 정말 그때는 애니메이션 굿즈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뽀로로 이렇게 이제 영유아권 말고는 저는 다 게임 IP. 그때는 그러면 메타버스 탄 애니메이션 굿즈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메타버스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보면 그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혼자 이제 역할놀이 하는 BJ들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결국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좋은 스토리를 정말 좋은 완성도 영상미로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형태라도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보여준다는 거. 결국 또 스피드가 나오는군요. 네, 아니, 그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이 금방 질리니까. 금방 줄이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극주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제작 스피드도 빠르고 그 캐릭터보다는 어찌 보면 스토리 힘이 강하거든요. 네, 그걸 한번 보는 순간 어른도 빨려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스토리가 재밌어서 보는 거지. 일단 어려울 거죠. 그 동작이 화려하거나 부자가 그렇잖아요. 예, 동작이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없죠. 예, 그렇지만 스토리가 재밌는데 거기서 뭐 굿즈가 나올 수 있는 요소는 그건 이제 또 다른 거로 가더라도 저는 극주부들 보면서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액션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재미있는 컨셉인 액션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딱 중간에 정지 화면이니까 그 다음에 액션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효과만으로도 네,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작사들도 아마 이 슈퍼 IP에 대한 고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작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또는 뭐 대표님이 제작사에 계신 입장에서 고민하는 슈퍼 IP란 나름대로 정의와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저도 사실 IP라는 말은 많이 했었어도 슈퍼 IP는 생소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슈퍼라는 말을 IP 앞에 달았다라는 거는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인기 있는 IP랑 슈퍼 IP랑 또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슈퍼 IP는 뭘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저는 그
그 확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확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원천 콘텐츠가 다른 콘텐츠로 확장해 나가는 영향력을 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즈니나 마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슈퍼 IP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BTS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아직 국내 애니메이션 중에서 물론 이제 많은 성공한 IP들은 있지만 진짜 슈퍼 IP다 라고 생각되는 게 딱 제가 떠오르지 않았던 게 좀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아직까지 우리가 애니메이션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슈퍼가 안 붙었다. 근데 진짜 디즈니나 마블 정도의 어떤 슈퍼 IP가 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냥 타겟도 이제 다양해져야 돼. 그러니까 키즈나 영유아물에서는 나오기 힘들 것 같고, 좀 더 타겟이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이게 타 장르로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웹툰이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슈퍼 IP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는 뭐 가까운 슈퍼에 가서 슈퍼 IP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된 거예요. 네,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 볼 때 마칠 시간이 네.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도 스피디하게 빨리 마치. 아예 너무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2022년에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에게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꼭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얘기는 벌써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스피디, 스피디. 먹을 거, 네. 스피디 뭐 그러신 것 같고. 확장성. 확장성. 네, 잘 먹을 거, 먹을 입을 거, 거. 먹고 있고 입고 네, 자고 먹고 입고. 의식주와 관련된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주 콘텐츠. 네, 기능이 아니 컨텐츠가 의식주. 의식주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네.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부추가 확장, 네. 기능이 있는 상품. 밴드페 말씀하신 확장성하고 딱 네. 연결되는 그런 것 같은데 전무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는 것보다 어떤 한 가지를 준비하라면 한 가지를 준비하려면 저는 메타버스? 아니요 메타 택시도 나올 만한데 버스만 계속 메타버스도 나오는데. 분명히 뭐 중요한 부분이 한데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실 때 지금 주변에 이제 수많은 이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외에. 근데 항상 인기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어느 플랫폼이든. 아니 한 가지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 보지 마셔라. 애니메이션. 네. 저는 애니메이션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실사 유튜브를 보셔야 되고 더 많은 OTT의 실사 베이스의 콘텐츠를 보셔야 되고 웹툰을 보셔야 되고 웹소설을 읽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게임은? 들어요. 게임도 게임도 해봐야 하셔야죠. 게임도 해봐야 되죠. 예, 게임도 하셔야죠. 할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의 관점에서만 갇혀 있을 때에는 애니메이션 시장은 말은 다 갈수록 커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애니메이션은 계속 그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케인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케인도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딱 그래도 탑10 안에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탑10 하나 빼고 나머지 10개는 다 영상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뭐 지우, 그렇죠?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그들과 경쟁을 해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이 모지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어때야 탑10이 찍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스토리와도 맞는 연관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 그러면 애니메이션만 보지 마시고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좀 더 많은 컨텐츠들을 보시고 그들이 나와 내가 그들이 못 갖는 게 그들은 갖고 있는데 내가 못 갖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찾으셔서 그걸 애니메이션에 좀 정말 의미 있는 해보시는 게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박스 밖에서 봤을 때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매니저님 어떻습니까? 뭐 제작사들에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할 게 있다면 한 가지 BTV를 많이 보면 답이 있겠죠, 물론. 많이 보셔야죠. 아니면 BTV를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죄송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BTV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한데. 네, 꼭 안 봐도 된다. 되게 어려운 말이고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해도 될까 하는데 우선 아까 말했듯이 뭐 스토리의 힘, 네. 클래식은 영원하다. 뭐 어쨌든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재밌고 이게 유튜브로 가도 재미있는 게 인기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계속 스토리가 뭐 촌명명이나
테리툰이나 뭐 사실은 비주얼은 그 약간은 TV 시리즈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이제 스토리가 재밌거나 흡입력이 있고 중독성이 있거나 재밌고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계속 봐요. 정말 뭐 구독자나 특히 뭐 청소년들한테 뭐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체를 다 떠나서 어쨌든 스토리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콘텐츠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스토리의 힘. 그 제작사 이제 마지막으로 변 대표님 그러면 그럼 지금 실제로 드라마랑 영화랑 게임이랑 뭐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분야는 거죠. 네. 자기 분야 이외의 장르로 실제로 개인적으로 많이 하십니까? 많이 보시고? 예, 예전에 실무할 때보다는 많이 접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즐겨보는 편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작사 뭐 대표님이 어쨌든 같은 제작사의 입장에서 좀 준비할 한 가지 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뭐 영업 비밀이 아니면 좀 공개를 하시죠. 네,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작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제가 뭐라고 근데 이게 같은 제작사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로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근데 현실이 빠듯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게 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표님들의 시간을 올해는 좀 비워두셔라. 저는 이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님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올해는 좀 가지셔야지 준비할 수 있고 내년 또는 내후년 이렇게 앞으로 갈 길을 너무 대표님들이 실문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너무 구석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보시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저도 내년에는 좀 많은 시간을 비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데일리 오퍼레이션에 매몰되다 보면 하루는 바빴는데 한 게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쌓이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거죠. 한 거는 많아요. 분명히 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은 바쁘게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쁨을 잠깐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강제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좀 믿고 스태프들도 믿고 이렇게 맡겨두셔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오히려 네, 대표님들이 너무 꽉 쥐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으시니까. 대표이사가 회사를 안 나가면 일이 더 잘 돼. 그렇더라고요. 그죠? 근데 반대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한 해가 다들 되고 그렇게 성공했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어쨌든 뭐 저희가 1주년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 그리고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는 계획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시간은 또 어김없이 내년 1년 뒤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